여름에 접어들면서 비 예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농업에도 필요하고 대기 순환에도 꼭 필요하지만 문제는 요즘 비 내리는 형태가 특정 지역의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진다는 건데요. 많은 피해를 남기는 집중호우 대비법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박준하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름철에 비가 자주 내리는 것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비가 집중적으로 너무 과하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데 어느 정도 오는 게 좀 집중호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한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보통 1시간에 30mm 이상, 3시간에 6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1시간에 30mm 정도는 우산을 써도 몸이 흠뻑 젖는 정도고요. 운전 중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정도만큼 강한 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은 물론이고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극한호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처럼 하루 종일 이렇게 고르게 내리는 비가 아니라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 곳에 내리는 그런 형태의 비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의 하천이나 불어나거나 아니면 도시 침수, 산사태 같은 이러한 다양한 피해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요즘 보면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가 또 금방 그치는 약간 스콜 같은 느낌의 비가 오는 걸 저도 체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라는 게 예보가 되면 기상청에서 긴급재난 문자도 발송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이런 게 어떤 걸 기준으로 분리가 되고 또 이 문자도 전송을 해주시는 건지 궁금해요. 네, 기상청은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하진 않고요. 예. 네, 많은 비로 실제 피해가 예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호우특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되고요. 호우경보는 그보다 더 강한 비가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일 때 예상되면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극단적인 집중호우가 늘어나면서 긴급 재난 문자 체계도 강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이거나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이면 이렇게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최근에는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도 제도가 추가돼서 1시간 강수량이 100mm 이상 되거나 1시간 강수량이 85mm 그리고 15분 강수량이 25mm가 동시에 관측될 경우 추가 경고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상청에는 이런 수치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그런 매뉴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응 체계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네, 기상청은 많은 비가 예상될 때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단계 호우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비가 오기 2, 3일 전부터 호우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후 위험성이 커지면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되고요. 실제 많은 비가 예상되면 호우주의보, 그리고 더 강한 비가 예상될 경우 호우경보가 발효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예보를 기반으로 한 대응 단계가 되겠고요. 예. 네, 실제로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되면 휴대전화 위치를 기반으로 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네, 올해부터는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기존 긴급 문자보다 더 한 단계 강화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 제도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시간당 100mm 수준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즉시 대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 기후가 변화되면서 여름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또 비가 오는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집중호우는 그러면 왜 생겨나는 건가요? 네, 집중호우는 북태평양의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강하게 유입된 상태에서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비구름이 급격히 발달하고요. 같은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내게 됩니다. 쉽게 더 말씀드리면 뜨거운 수증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거대한 이 비구름 공장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예. 최근에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집중호우의 강도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의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공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도 많이 증가하는데요. 그만큼 한 번 내리는 비의 양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시간당 80에서 100mm의 극한호우의 양상이 더 우리 주변에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상학자들은 앞으로도 이런 극한 강수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집중호우가 여러 가지 피해를 일으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침수 피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침수 위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크실 텐데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전 대비입니다. 네, 집 주변에 배수구나 빗물바지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하셔야 되고요. 침수 이력이 있는 지역이라면 평소에도 위험성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특히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주차장은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물이 순식간에 차오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호우조우보나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면 차량 이동이나 외출을 자제하셔야 되고요. 네,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더 높은 곳으로 미리 대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 3사는 이런 집중호우 상황에서 신속한 통제와 대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재난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위험이 예상될 때 미리 움직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특히 야간에는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기상정보와 재난 문자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재난관리 핵심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이 되겠는데요. 평소 작은 점검과 빠른 대피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비가 보면은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순식간에 불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미처 대피를 못해서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피를 못했는데 침수가 발생했다. 이렇다면 좀 어떻게 대응을 저희가 해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곳으로 좀 빠르게 이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반지하나 지하 공간에서는 물이 생각보다 빠르게 차오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겠는데요. 대피가 가능할 수 있을 때 즉시 밖으로 아니면 건물 밖으로나 아니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또 물에 젖은 상태에서 전기기기를 만지면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단기를 조작하는 행동 또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버티거나 열기보다는 119에 빠르게 연락을 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특히 최근 재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조기 대피인데요. 재난 상황에서는 재산보다 사람이 먼저 우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은 다시 살 수 있지만 사람의 재산은 다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네, 무엇보다 괜찮겠지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먼저 움직이라는 이런 판단이 조금 더 우리 주변의 가족과 우리 주변의 안전을 가장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빠르게 대피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산에 있을 때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산사태에 또 맞닥뜨릴 수 있을 텐데요.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대처법 뭐가 있을까요? 네, 산사태는 많은 비가 계속 내리면서 집안이 약해질 때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 주변이나 이제 급경사지 인근 주민들께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신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사태가 발생한 뒤가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위험 신호를 알아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비탈에서 평소보다 많은 물이 흘러내리거나 흙탕물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땅이 갈라지거나 나무가 기울어지는 경우, 돌이 굴러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산사태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현장을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되고요. 또 산림청에서는 산사태 예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대피 권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밤에는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산사태 피해 대부분이 집중호우가 발생한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 주변 지역 주민들께서는 재난 문자와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대피 장소와 이동 경로 또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도로가 침수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사실 이건 지자체에서도 관리를 세심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로 침수되면 그냥 물이 얕아 보이니까 걸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경우가 저도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도 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는 배수시설의 처리 능력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하차도나 저지대 도로는 매우 위험한 곳이 되겠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얕아 보여도 실제로는 수심이 깊다든지
아니면 유속이 빨라서 차량에 수직까지 떠밀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배수시설 점검과 함께 침수 위험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통제된 도로나 침수된 도로는 절대 진입하지 마셔야 되겠고요. 조금만 지나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좀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최근 재난 사고를 살펴보면 많은 인명 피해가 물 자체보다는 위험 지역에서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재난 상황에서는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로나 지하 차도에서 이제 침수를 당했을 때 만약에 차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을 대처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보다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가능한 빨리 차량을 버리고 높은 곳으로 대비하셔야 되고요. 특히 지하차도에서는 물이 빠른 속도로 차오르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길지가 않습니다. 초기에는 문이나 창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지만 물이 일정 수준 이상 차오르면 수압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겠는데요. 예. 네, 따라서 차량이 완전히 잠기기 전에 최대한 빨리 탈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침수된 도로를 통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요. 승용차는 약 30cm 정도의 물이 차오르게 되면 시동이 꺼지거나 아니면 차량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오송 참사의 경우에도 집중호우 상황에서 차량과 사람이 고립되면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가 되겠는데요. 차량을 포기하더라도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는 점을 좀 더 강조하고요. 무엇보다 조금 더 버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날씨가 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농업, 어업 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집중호우는 농업과 어업에도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농업 분야에서는 우선 논밭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시고요. 비닐하우스나 농기계 고정 상태를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호우 이후에는 병해충 발생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추가 관리도 필요합니다. 네, 또 농작물이 침수된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등의 안내에 따라서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어업 분야에서는 풍랑과 강한 비로 시야가 급격히 나빠지고 파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상특보가 내려졌을 경우 무리한 출항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양식장 시설이나 어선의 계류 상태를 미리 점검하시고요. 해안 저지대에서는 월파와 침수 피해에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극한호우와 강풍, 풍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무리한 조업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뉴스 보니까 이번 주말에도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본격적으로 이제 비가 내리기 전에 집중호우에 대비한 지자체 준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 재난관리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복구보다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이 되겠습니다. 네, 지방정부는 배수시설과 하천, 빗물바지 점검은 물론이고요. 지하차도와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도로 통제도 사전에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반지하 주택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문자 발송과 대피 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최근 정부도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우 발생 가능성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요. 사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고 것 같습니다. 네,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재난 문자가 오면 내용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네, 위험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대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중호우는 피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이지만 충분히 대비한다면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재난은 운이 아니라 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도 설마 괜찮겠지라는 말보다는 미리 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운 행동 요령들 잘 기억해 두었다가 집중호우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원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